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재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의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1900년경에 프랑스 사람들이 상상한 100년 후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100년 후가 되면은 작은 개인의 비행기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와 같이 음식물을 가져다가 먹거나 전화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바와 있습니다. 실제 100년이 지나고 21세기가 되니까 개인 드론으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전화를 하면서 얼굴을 살펴볼 수가 있는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100년 뒤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자,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 지금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범용화가 되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된 것들이 노트를 정리할 수 있는 노트 필기, 메모장이 되겠고 또 게임 기기, 이와 같은 계산기, 핸드폰을 카메라가 촬영을 가능하니까 이런 디지털 카메라, 그다음 탁상 시계 같은 것들은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것이 포함되니까 다 의료도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왼쪽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의사분이 어린애들을 살살살 같이 웃으면서 천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고 아는 것도 많은 의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자,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환자들에서 측정이 되는 이런 기록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통해서 호스트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자료를 환자들을 직접 대하지 않더라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측정할 수도 있고 호흡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공기가 들어가는 속도를 볼 수도 있고 또 약을 잘 먹었는가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들의 데이터가 전부 모아지고 환자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쓰면은 이 로봇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수합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챗봇의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자, 한 200g 되는 쥐가 임신한 모습을 MRI로 촬영했는 것들입니다. 왼쪽은 태아가 되겠고, 여기 왼쪽에 있는 한 1.56cm가 되는 것은 태반입니다. 태반을 통해서 이 수행지의 태아가 임신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고, 1cm가 안 되는 9mm 정도의 뇌도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고, 한 1cm하고 6mm 되는 간도 깨끗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 심지어는 5mm, 4mm 밖에 되지 않는 심장이라든지 3mm 밖에 되지 않는 콩팥도 아주 구조를 비교적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 순간 뇌에서 어떤 일이 나는가를 영상화하는 것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왼쪽에 이게 산소를 주고 난 뒤에 페트 영상,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는 촬영을 했는 건데, 눈을 감고 있으면은 이 후드 옆 뒤쪽입니다. 후드 옆이 새카맣게 보이지가 않죠. 좀 희게 보이는 거는 산소 섭취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약간 뜨고 컴컴한 데서 약간의 빛을 주니까 여기 포도당 섭취가 증가합니다. 포도당 섭취뿐만 아니라 산소 섭취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아주 밝은 천연색 영화를 보여주니까 이와 같이 후드 옆, 이 시각을 담당하는 중추에 피가 많이 가고 산소가 섭취가 많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MRI를 통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해부학적인 영상 위에다가 이렇게 피가 많이 가거나 산소 소비가 많거나 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자체를 영상화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알츠하이머 병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은 뇌내 피질이 포도당 섭취 영상을 촬영을 했는 것인데 왼쪽에는 정상은 이렇게 빨갛게 섭취가 되고 조금 인지장애가 있으면 섭취가 떨어지고요.
알츠하이머 병이 되면은 되뇌 이런 시커먼 중간 부비가 많이 늘어났지요. 뇌실도 커지고 뇌 위축이 올 뿐만 아니라 포도당 섭취가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 피질의 포도당 대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치매하고 연관된다를 알 수가 있고, 또 치매의 영향으로 이게 대뇌 피질, 알츠하이머 병의 영향으로 대뇌 피질이 섭취가 떨어져 있지만은 이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알려진 아밀로이드 자체 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이 사진을 보면은 이 피질에는 섭취가 별로 없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치매가 진행된 환자들은 피질이 새빨갛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자체가 침착이 돼서 포도당 대사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뇌의 기능이나 해부학적 구조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변화까지 볼 수가 있고, 손발이 벌벌 떨리는 운동장애에 있는 파킨슨 병은 기저핵에 도파민 수송체가 섭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양쪽에 동그랗게 대칭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른쪽은 섭취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자, 이거는 CT를 찍었는 건데, 왼쪽 거는 대장, 이쪽은 폐에 있는 기관지, 이거는 대동맥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시경 알죠? 내시경을 하면 대장 내시경, 기관지 내시경, 뭐 대동맥은 피가 있기 때문에 안쪽을 내시경을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혈관내를 초음파를 통해서 볼 수는 있는데, 이제는 CT를 찍어서 3차원적으로 재구성하면은 그 내부 구조를 내시경으로 보는 만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버추얼 이미지, 가상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면 꼭 고통을 참아가면서 내시경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 이런 것들이 임상에서도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기술도 있습니다. 자, 조직 검사를 하면은 몸 안쪽 깊숙이 생기는 암 조직 같은 것을 드러내어서 여기에 무슨 병변이 있는가를 보죠. 그런데 이게 안쪽에 있으면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환자가 이거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혈액 중에서 암에 관련된 DNA나 RNA나 또는 암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피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잘 밝혀서 검증을 할 수 있으면은 꼭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표준 생검을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액체만 떼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이크로비옴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산균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내에서는 이 미생물들이 한 3kg 정도가 있거든요. 체내에서 있는 미생물과 우리 몸이 한 유전체 집단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하고 별개인 미생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인간이 진화하면서 한 시스템을,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연구하는 분야가 최근에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방하는 백신도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약간 드러내어서 조금 방사선을 쪼이거나 약독화시키고 난 뒤에, 또는 유전자를 약간 바꾸어 가지고 몸 안에도 다시 투입하는 겁니다. 몸 안에 투여하면은 우리 면역세포가 우리 그 바이러스나 폐렴 같은 그 백신을 맞듯이 여기에 대해서 딱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암이 생기면 이거를 확 잡아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암 백신도 생기고, 또 이 면역계를 강화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면역 치료제도 도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이 가격이 참 비싸고 하지만은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암들이 이 면역 치료제로서 정복이 되리라. 그럼 국소적으로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암세포를 없애는 이런 방사선 치료법이 임상에 이용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한 7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는 독자적으로 그 치료를 잘 받아서 죽도록 만들면 되지만은, 들어가는 입구에 정상 조직의 손상이 참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방사선을 충분히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암에만 아주 그 선택적으로 이렇게 방사선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개발을 하고, 어차피 방사선을 투여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방사선이 강하도록 이런 입자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머리 안처럼 이렇게 감마 나이프라고 해서 감마선을 선택적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최신적인 혁신적인 방사선 치료 기법들도 많이 개발. 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로서 기계화가 시작되는 거고, 2차는 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대량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이용이 되어서 자동화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있던 여러 가지 모든 기술들이 통합이 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융합한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고, 즉 모바일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을 지금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는 생명의 주요 구성 요소인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은 의절에 이미 많이 도입이 되어. 예를 볼까요? 기존 첨단 수술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야기할 때 로봇 수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외과 의사로서 수술하고 조수가 도와주는 이런 모습인데, 이제 로봇 수술은 많이 다릅니다. 외과 의사는 이 기계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계를 조작을 하면은 이 로봇가 몸 안을 째고 들어가서 장기를 절제하고 또 꿰매고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전혀 이제 수술실의 모습들이 바뀌는 거죠. 이걸 하면서 굉장히 정밀하고 또 손이 달아갈 수 없는 깊은도 있는 분야까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컴퓨터가 이제 재활 분야에도 많이 되었는데, 자, 이 머리에 이런 그 두건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머리의 생각들이 전부 다 전산화되어서 백업이 되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컴퓨터로 또 몸을 제어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 생각 자체가 이 컴퓨터를 움직이게 만들게 합니다. 이거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거 보십시오. 중국에서 2020년에 사진을 찍었는 건데, 이 환자는 교통사고로 경추가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여가지고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 가격은 비싸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환자들의 재활 치료나 임상 병원에 도입니다. 이 마이크로 로봇은 아주 미세한 로봇이죠. 자, 혈관 속에 들어가서 막힌 걸 뚫어주거나, 이것처럼 눈 뒤에 있는 망막 혈류, 망막에 혈류가 장애가 있을 때 혈류 장애 있는데 요런 미세 로봇가 들어가서 이걸 치료를 하고 요거는 다시 나오는 거예요. 손이 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는 감히 접할 수 없는 부분이 수술 것이죠. 장기식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17년에 대구에서 이 팔 한쪽이 없는 사람의 인공팔을 이식한 수술을 성공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이식을 받으려면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죽겠다고 하고 줘야 되겠죠. 그건 굉장히 제한되고 수술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기술이나 오토메이션 기술들이 도입되면은, 이분은 영국의 군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폭발사고를 팔을 잃었는데 이 팔을 인공으로 이렇게 달았는 거예요. 생체공학적으로 달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팔을 다 이제 조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그 바이오닉스라고 하는데, 생체공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거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벌써 어떤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닐 하비슨이라는 이분은 영국의 화가인데요. 화가인데 생명이에요. 생명이 어떻게 화가가 되나 뭐 상상을 못 하겠죠. 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 신호를 가지고 요것들이 컴퓨터 처리를 하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이런 코딩을 해서 귀로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색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이거를 사이보그, 개조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하고 이런 컴퓨터, 사이보닉스하고 이렇게 조합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머리 끝에 되게 심었는 거죠. 이 머리 심었는 이런 그 프로브를 달고 다니면서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재생의학과 줄기세포 치료 많이 들어봤죠? 이제 인체 장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각종, 여기 보는 것 같이 신경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심근경색의 경우는 썩은 심장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해서 붙여낼 수 있는 것들이죠. 재생의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이걸 재생의학이 발달하면 이 재료를 다 넣으면은 이런 장기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019년에 이게 생체 프리팅에 있는 투명 장기 모습인데 이런 기계에 각 그 장기 단백질이나 뭐 아미노산 또 뭐 당, 각종 뭐 지질 이런 걸 넣으면 이거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되고 이게 뼈가 이렇게 교순되는 사람인데 뼈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많이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뼈가 없어도 턱뼈도 만들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 연골로 만들어 갖고 팔에 심어서 살이 차오면은 떼서 이걸 붙이는 겁니다. 2020년 프랑스에서 어느 병원에서 이 성공을 했는 건데 자 이제는 뭐 화상을 입거나 뭐 교통사고로 이런 장기가 나가도 바꿀 수 있는 시절이 됐다 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의료에 깊숙이 침입해 있습니다. 이제 침투해 있는 거죠. 자, 아주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하고 학습을 해서 자, 엑스레이를 보거나 이거는 유방 촬영입니다. 또 병리, 그다음에 안저 촬영, 컴퓨터 CT 이런 걸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 자, 의사가 하루에 이런 CT 하루에 100장 보면은 힘들어서 다 하지를 못하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진단 기계는 하루에 10만 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역할들 이거 다 하면 믿을 수 있느냐, 그다음 누가 이 기계를 컨트롤하느냐 이런 게 문제겠지만은 자 이제 지금 의사 역할들은 이런 기계를 컨트롤하고 새로운 걸 창출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기기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은 아주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정보를 수합해서 약이 작용하는 타겟을 발굴하고 또 합성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 약이 어떻게 앞으로 작용될 거다라는 효능과 부작용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약들을 창출할 수가 있고 합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 실험, 원숭이 실험을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데이터들이 많으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어, 주는 것들은 어, 실질적으로 바로 사람에게 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했는 데이터만큼 충분한 값을 주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동물들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도 있습니다. 이 올가노이드라는 거는 다양한 이런 칩들입니다. 칩이 여기 조그마한 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는 인체 각 장기, 폐고 있고 그다음에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그 세포들을 키워서 이 안에 넣는 겁니다. 넣어두면은 거기 세포들이 다 자라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들을 개발해서 여기 넣으면은 이 약이 간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고 폐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이고 연결하면 신체 하나 중요한 장기를 다 넣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동물 실험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하거나 이제 건너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단기간 실험실에 하니까 생체 조직을 가지고 직접 하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걸 올가노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올가노이드들도 되고 있고요. 자,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유전자 전체 총합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인간의 유전체 전체가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약 2만 1000개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 다 분석은 됐는데 이 기능이 각각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아직 분석은 안 되었지만은 거의 점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우리 몸의 설계도를 알겠는 거지요. 그죠? 자, 그러면 유전적으로 병이 생기는 환자들 많잖아요. 아까 생명도 그렇지만 혈우병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 유전자가 잘못되는 것들은 이 유전자를 사실 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유전자 요 성분이 잘못됐으면은 요거를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정상적인 조직하고 비교해서 이 유전자를 자르고 DNA를 자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데 이게 이걸 발명했는 사람은 작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유전적으로 직접 바꿔 가지고 인체에 다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중간에 또 암이 발생하는 유전자 자체를 바꿀 수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니까 100세 시대가 됐어요. 원래 자연적인 인간의 수명은 한 38세라고 합니다. 호주 연구자들이 금년에 계산한 걸 보면은 원숭이나 침팬지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전에 100세 시대였습니다. 인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프랑스의 장 칼망이라는 할머니인데 122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100세 시대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화두는 이제 150세를 넘을 수 있는 걸까 이겁니다. 한 100세까지는 자꾸자꾸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 105세 정도 되면은 오히려 사망률이 준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은 150세까지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세 넘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거 불가능하지도 않겠다 있고요. 여기 캘리코라고 이렇게 해놨죠. 구글을 창업한 무린가 케이지가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오래 사는 동물들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분석해갖고 이 동물들은 무슨 영양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까? 뭐 400년까지 사는 그린랜드 상어도 있고 코끼리는 이렇게 덩치가 큰데 암이 잘 안 생기거든요. 이걸 다 밝히겠다고 이제 아주 야심치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인간이 5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이야기. 그 중에 하나는 인간 유전자의 그 끝에 있는 요 텔로미어라는 요 끝에 있는 유전자 일부분이거든요. 노화가 되면 요게 텔로미어라는 것 부분이 자꾸 짧아지는데 이거를 연장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처럼 있었던 젊은 사람의 피 성분들을 계속 수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개발하는 거죠.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으면 잘 죽지 않으니까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 죽고 난 뒤에도 썩지 않도록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어떤 사망에 이르되는 원인들만 다시 돌려주면 또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이런데 이제 아이들을 가지고 그 미국의 예일대 교수들이 올간 X라는 용액을 가지고 돼지를 사망하게 하고 난 뒤에 직접 주니까 썩지를 않더라. 그리고 나중에 또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작동하게 하는 기전을 재가동하거나 아니면은 인공 체외로서 산소를 두고 하니까 다시 살아나더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이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의학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했는 것들을 앞에 이제 이야기했는 것들을 다 수합을 해보면은 미래의 의학은 이런 유전체, 우리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설계도를 다 알게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질병이나 그 정상적인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이렇게 모으는 거죠. 다 모으고 그다음에 각각에서 설치되는 각각의 몸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신호들을 다 모아서 이걸 전부 통합해가지고 이 사람은 무엇이 잘못됐고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거를 맞춤 의학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약은 이거다라는 교과서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유전자에 필요한 것은 이런 약을 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모든 모바일 헬스 데이터도 있어야 될 거고 병원에 다녔던 기록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 인간의 다른 사람들의 그 빅데이터도 있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환자들이 자기가 참여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공유해 줘야 이런 빅데이터가 수합이 됩니다. 이걸 다 모아서 그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방법도 개발할 수 있고 장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 앞으로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 사람한테 맞는 정밀 맞춤 의학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 티베트에 있는 사람이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 소금을 많이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오랫동안 이제 남겨두기 위해서 유전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됐는 거예요. 그 이제 세상이 넓어지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소금을 먹으니까 음식도 맛있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금이 들어오면 몸에 남기는 유전자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서 이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되어서 이 사람한테 그런 치료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게 맞춤의학의 생리적인 예가.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유전자를 다 알게 돼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환자가 올 때는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유전자 정보는 이러니까 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요구에 맞게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폐암이나 대장암 같은 유전자 분석하는 데는 지금 10만 원 밖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암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암이 생길 수 있는 부위를 드러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유전자가 잘못됐으면은 그 유전자를 아까 이야기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지고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유전자를 몸 안에 다시 넣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정밀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고포워드라는 회사인데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자, 이 가입을 하면은, 여기 이게 보이세요? 요런 기계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정보를 일단 다 들어갑니다. 그 스마트폰에 요런 뒤에 장치가 돼 있어서 이 환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혈압뿐만 아니라 생체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뽑아갖고 피 정보도 들어가고, 그 다음 활동을 다 체크를 하니까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고 이 사람 잠을 얼마나 자고 이 정보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검사들을 조합해서 이 환자한테 이런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낸 자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0년 건강하게 사는데 또 암이나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은 1년에 한 만불, 한 1,300만 원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은 가격도 떨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규제 때문에 잘 안 되지만은 미래의학은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예. 이런 새로운 기술 방법들이 자꾸 도입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지 못한 의료의 새로운 그 차원이 열린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치료하지 못할 병이 많고 갑자기 또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가 되면 그런 질병들은 다시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은 썩기 전에 바로 급속 냉동을 합니다. 여기 엘코라는 회사가 뭐 이런 대표적인 건데 이런 아주 액체 질소 탱크 안에 죽자마자 심장에 멎자마자 바로 급속 냉동을 하고 혈액에다가 방부제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넣어두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후일 10년, 50년, 100년이 지나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고 또 새로운 수술 기법이 나오고 또 세포를 살릴 수 있는 기법들이 나오면은 그때 냉동에서 다시 살아나겠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였거나 굉장히 높은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볼만 하겠죠. 이렇게 자 냉동시키는데 돈은 한 10만 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자기 사체를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종교하고는 좀 반대로 갑니다만 미래로 가는 앰뷸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은 이런 그 탱크가 더 많을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질병들도 나타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코비드 19을 경험했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660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3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동물의 질병같들이 갑자기 들어서 또 우리 인류가 전력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변수들은 많지만은 앞으로 세상은 이제 150세를 내다보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각각에게 정밀한 맞춤형 진단과 예방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가 펼쳐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의 The Smart Thing, The Future Living Report라는 데서 냈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뭐 마천루가 있고 바닷속에 들어가 살고 우주에 휴가를 가고 개인용 드론이 어떻고 그다음 식사는 각자 3D 프린터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 자료만 넣으면 필요한 만큼 이렇게 먹고 뭐 이렇다고 했는데 그 디지털 아까 먼 데서도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도 집안에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될 거다. 그다음에 사망했는 선조들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도 할 수 있을 거다. 홀로그램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이런 정보 같은 것들, 정보라든지 이분들이 말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또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채팅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랬는데 이거 100년 뒤에 이럴지 몰라요. 10년, 20년 되면 이게 바로 이렇게 해결될지도 모르겠죠. 워낙 새로운 지금 4차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막 열리니까 급격하게 변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보여준 코로나19 같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의 세상은 지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